자, 그 중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과거 언니 오빠들 지금 막 자소서 써가지고 자소서로 면담하고 있는 중이야. 출석 면담.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자기 진로 쓰는 칸이 있거든요. 본인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그랬을 때 핵 에너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쓰는 언니 오빠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왜 화석 연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고갈될 거고 환경 오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이 필요해요. 그 중에서 저는 핵 에너지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에너지라고 하는 핵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핵반응 그러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원자구조예요.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자리 입자라고 하는 돌턴이 한 얘기는 불합니다. 그죠? 거짓말이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핵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있어. 왜 그래요? 그럼 원자 핵 속에는 뭐 있어? 라고 하면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하고요.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아이들을 우리가 중성자 이렇게 불러서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무려 들어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에도 종류 있는 거 알죠? 원자들의 종류를 뭐라 그래요? 원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원소의 종류가 137개 이 정도 있대요. 됐죠?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에는 뭐 있어요? 수소 원소 있고 산소 원소 있고 탄소 있고 질소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수소와 산소는 성격이 같아? 전혀 다르니까 다른 원소 기호로 쓰고 구별하잖아요. 수소라는 아이는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그래서 폭발성이 있단 말이죠. 왜? 스스로 불에 잘 타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 잘 타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절대 안 탑니다. 근데 다른 물질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걸 뭔지 말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의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달라서 얘네들을 구별한단 말이죠. 그럼 원소의 성격은 뭐가 만들어? 왜 수소는 펑 하고 터지는데 산소는 안 터지고 다른 물질이 잘 되게 도와줘? 라고 하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격을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양성자의 뭡니까? 개수입니다.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소의 성질을 결정해요. 마치 여러분들 몸에 있는 DNA가 여러분들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각각의 원소들은 그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원소들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수소가 이렇게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는 가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수소 원자 속에 양성자가 한 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산소는요. 이렇게 불 갖다 대면 잘 다른 물질을 타게끔 도와주는 건 양성자가 8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자의 개수들이 원자의 성격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자의 개수만 변화시키면 다른 원소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되겠냐?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자들의 원자 핵의 구조가 변화되는 반응을 핵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 핵반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개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핵을 만드는 거. 그래서 A라는 핵과 B라는 핵이 결합을 해서 A도 B도 아닌 C라는 핵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결합해서 하나의 핵을 만드는 걸 우리는 핵융합 반응 이렇게 부를 거야.
나와야 되죠. 이걸 우리가 핵융합 반응. 근데 거꾸로요. 하나의 핵을 쪼개서 그래서 A가 아닌 B와 C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핵으로 나누어 놓는 걸 우리가 핵분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이걸 싸잡아 우리가 핵반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핵반응을 할 때요. 우리는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대표적인 별이잖아요. 별과 같은 천체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은 핵융합 형태의 반응입니다. 이건 별에서 일어나는 주로 핵반응이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쓰는 핵발전소 됐어? 핵발전소 우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핵발전의 반응은 지금은 핵분열 반응을 우리는 쓰고 있어요. 됐어? 네. 핵발전소에서 지금 지구인들이 쓰고 있는 건 핵분열을 통한 발전입니다.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뭔데? 라고 합니다. 핵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가 달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핵분열 방식은 쉽게 할 수 있는 온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별 정도의 수준의 온도가 돼야 되는데 이 온도가 대략 1000만도 이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1000만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핵융합 형태의 핵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인간이 하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하고 있는요. 첫 번째 핵분열 반응 요거 할 건데 핵분열 반응은 일단은 핵이 많아야 돼. 핵 속에 양성자가 많아야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입니다. 우라늄. 됐어?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하나의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거기 찾아보시면 양성자가 무려 92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디 보시면 나오냐면 184페이지. 184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되겠어? 자, 근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수소라는 애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라늄 양성자 92개 그리기에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팡 하고 터지는 수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 속에는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성자도 있죠. 자, 근데 수소 중에서 양성자만 하나 가지고 있는 원자 핵도 있어요. 중성자가 없다는 얘기죠. 됐어. 네,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됐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수소도 존재하지만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성격이 똑같은 수소예요. 알겠어? 중성자 개수하고는 무관합니다. 성격은. 자, 그런가 하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까지 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됐어? 이런 수소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양성자는 하나니까 같은 수소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중성자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 질량. 됐어? 실제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값은 둘 다 1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만 하나 있을 때는 전체 질량이 1밖에 안 됩니다. 질량수.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쓰는 게 질량수 값이에요. 근데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씩 있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2개죠. 그래서 여기다 질량수 2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원자 핵 속에 3개 들어있어. 그래서 질량수 4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똑같은데 무게만 달라요. 되겠냐?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개수다.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이 수소와 이 수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는 다르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값이 다른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동위 원소라고 할 건데 그 중에서요
실제로 우주 전체를 보면 어떤 상태의 수소가 제일 많이 분포해? 얘야 얘. 얘가 전체 수소의 90%가 이 상태로 존재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 상태와 이 상태가 5%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부르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얘는요.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2배 무거워. 그래서 그래서 얘를 중수소로 이렇게 불러.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소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니? 3배. 그래서 얘 이름이 3배 무거운 수소, 3중수소 이렇게 불러. 모든 원소들은요. 동위 원소를 가져요. 그게 3개인 애도 있고 2개인 애도 있고 4개인 애도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형태들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수소 중에서 왜 얘는 90%인데 나머지는 5%밖에 안 돼? 그거는 원자의 안정성이에요. 어떤 형태가 더 안정적인 구조야? 얘예요, 얘.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얘는 불완전하니까 이 상태로는 잘 존재하지 않고요. 이 상태가 된 애들은 다른 원소로 바뀌려고 하는 경향성을 띄어라는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원자는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하려는 경향성을 띱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헬륨도 동위원소 있어요.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라 양성자가 2개 있는데 양성자가 2개 있으면 헬륨인 건 맞지만 그 안에 중성자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양성자가 2개 있지만 중성자가 하나 있는 헬륨, 그래서 질량수가 3인 헬륨도 있다면 양성자가 2개인데 중성자도 2개라서 질량수가 4인 헬륨도 존재해요. 그 중에서 존재 비율은 얘가 75%, 얘가 25%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라서 우리는 얘를 그냥 헬륨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질량수가 4라서 헬륨4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얼마라고 부르겠습니까? 헬륨 3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이름 부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이렇게 원자들의 안정성은 뭐가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시면 사실은 이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청력.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요. 여기에 남자 새끼들 5명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 한 줄에 한 명씩밖에 없겠니? 싫어해. 청력 작용해. 알겠어? 여기에 엄청나게 예쁜 여자애들이 있으면 굳이 넓은 강의실 비워두고 그 옆에 앉고 싶겠지. 본능적으로.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있으면 같이 앉지 않습니다. 떨어져 앉아요. 왜냐? 왜? 서로 밀어내는 청력. 젊은 애 새끼야 좁아 죽겠는데 왜 옆에 앉고 지랄이야?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되겠어? 그래서 좁아 죽겠는데 됐어. 이렇게 지네들끼리 붙어 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싫어. 되니? 그래서 둘이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중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얘네들 사이를 뭐 해야 돼? 벌려야 돼. 떨어져 앉아. 근데 그냥 얘네들을 벌려봤자 서로 누르는 힘 때문에 밖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얘네들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이를 벌릴 만한 뭐가 필요하다? 또 다른 매체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려고 누가 필요하다? 중성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얘네들도 벌려야 되고 공간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중성자의 개수는 한정되게 들어가요. 얼마만큼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라고 하면 원자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율이 1대1 정도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벌린답니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 양성자 2개 있으니까 중성자 2개 있는 구조가 하나 있는 구조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보면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냐? 6번. 그러면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게 되겠니? 6개. 그럼 가장 안정적이려면 중성자 몇 개 있어야 되겠니? 6개. 그러니까 질량수가 얼마겠니? 12. 네. 그래서 탄소는 12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어머 거짓말. 얘는 중성자 없는데? 자 생각. 얘는 이게 제일 안정적이야. 양성자 하나 있으면 중성자 하나 있는 이게 제일 안정적인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양성자가 하나라서 청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중성자를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성자 없는 이 구조가 훨씬 더 넓게 쓰는 구조. 안정적인 구조다.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좁은 공간 원자 핵 속에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자 구조가. 이런 식으로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라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라늄은요 저 좁은 공간 안에 무려 양성자가 몇 개 있습니까? 92개 있어요. 원자 번호가 90이잖아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양성자가 92개 있으니까 엄청나게 반발력이 막 생겨 불완전해.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중성자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질량수가 235래요.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양성자 92개 있는데 중성자가 몇 개 있니? 앞에? 140. 3개. 얘는 1대1이 아니죠. 왜? 양성자가 많아서 양성자가 많을 때는요. 중성자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1대1이 아니고요. 1대1.5 또는 1대2의 비중까지 갑니다. 알겠어? 이런 과정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라늄도요. 질량수가 235인에도 있고 238인에도 있어요. 그 중에서 235인 아이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핵분열시킬 거다. 왜요? 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해도 빵 하고 깨져요. 잘 깨집니다. 양성자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극을 줘야 깨지지 그냥은 안 깨지잖아. 자극을 뭘로 줄까? 중성자로 줍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요. 마치 원소 기호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전자라고 하는 애를 일렉트로닉 그래서 E라고 씁니다. 원소 기호. 됐죠? 그 다음에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를 어떤 경우에는 T라고 쓰거나 어떤 경우에는 Z라고 씁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중성자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N이라고 써요. normal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원소기호 아래쪽에는 양성자의 개수, 다시 말해 전화량 쓰는 겁니다. 중성자는 전화량이 없으니까 0 이렇게 쓰죠. 양성자 하나는 전화량이 플러스 1이니까 1 이렇게 쓰겠죠. 전자는요. 전화량이 1이지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죠. 됐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질량수는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는 각각의 질량수가 1입니다. 그쵸? 근데 전자는 질량이 있지만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질량수를 우리는 0으로 놓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 중성자, 양성자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중성자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빵 하고 쏘면 이때 우라늄의 중성자가 와서 부딪히는 순간 요 새끼를 쪼갭니다. 그 그림을 예쁘게 밑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얘가 쪼개질 때 보편적으로 뭘로 쪼개지냐면 대부분 바륨하고 크리프톤이라고 하는 아이로 쪼개져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걸 못 외워서요. 바륨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56이고 질량수가 얼마냐면 141입니다. 자, 크리프톤은요. 원자 번호가 36이고 질량수가 얼마냐면 92죠. 그래서 이렇게 빵 하고 쪼개져요. 이렇게. 하나의 원자핵이 여러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핵분열이라고 하고요. 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중성자를 사용했어. 이건데 이때 화살표를 기준으로요. 핵분열이 아무리 일어나도 됐어. 핵반응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상관없어. 핵분열이 일어날 때 규칙성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는 것과 변화가 있어요. 핵분열을 하던 핵융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정해야 되는 거 질량수가 일정한 그리고 전하량이 일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 화살표 왼쪽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92. 전체 다 합해봤자 92 더하기 0이니까 92예요. 그러면 반응이 끝나도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의
전화량 다 더하면 9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6 더하기 36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90이 나오죠. 전화량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핵분열을 하더라도 전화량은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량이 보존된다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도 보존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질량수 235에다가 여기 질량수 1 합치면 얼마 나오니? 236. 그럼 이쪽에 질량수가 236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33. 질량수 보존되니? 안 됐죠. 보존된 겁니다. 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전화량은 0이지만 질량수가 3이 될 뭐가 나와야 돼요? 전화량이 0이니까 누굽니까? 중성자죠. 근데 질량수가 3이어야 되죠. 중성자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와요. 그래서 수능에서 맨날 여기를 블랭크로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 중에 맞는 거 찾아야 돼요. 이게 중성자죠. 왜? 전화량은 0이고 질량수가 총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질량수 2분의가 들어가죠. 그게 중성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반응을 할 때 질량수는 일정하고 전화량도 일정해야 되는데 뭔가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뭐가 바뀌었을까? 반드시 뭐가요? 질량과야 감소만. 핵반응을 하는 동안 무조건 질량은 감소합니다.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일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얘네 둘의 실제 질량을 합한 값이 얘네들을 전체 질량을 합한 값보다 무조건 이쪽의 질량이 뭐하다? 크다. 입니다. 질량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 질량값은 아니거든요. 그걸 다 더한 값이 얘보다 이쪽이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의 질량을 다 더했더니 236.1이라고 치자. 근데 얘를 다 더하면 235.9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감소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반응을 할 때는요. 네, 전화량과 질량수는 일정하지만 질량은 줄어? 그러면 줄어든 질량 어디 갔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웠던 질량 보존 법칙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질량이 보존되지 않아요. 핵반응을 할 때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핵반응이 아니고 화학반응이잖아요. 화학반응을 할 때는 질량은 보존돼요. 하지만 핵반응을 할 때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감소한 질량이요. 얘네들 질량 차이요. 델타 M 0.2g 나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라고 합니다. 이 0.2g의 질량 차이가 바로 뭘 만든다? 핵반응한 후에 에너지를 만든다. 누가 알아냈어? 아인슈타인 허가가 알아냈어.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량의 결손이 생기는데 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겨요. 자, 선생님 0.2g 죽었어요. 에너지 얼마 생겨요? 질량의 단위는 g이고요. 또는 킬로그램이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뭡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 얼마 생깁니까? 이 식을 알아낸 사람도 아인슈타인. 이는 mc/있죠. 이만큼 생깁니다. 질량 감소량에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발생하는 에너지 값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터빈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게 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 핵발전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분열 발전소의 문제점을 보여주죠. 우라늄 덩어리를 못 써요. 그래서 중성자 하나로 그중 우라늄 원자 하나를 빵 하고 맞춰. 그러면 얘가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 생기면서 에너지 생겼어. 근데 문제는 중성자 3개 생겼어. 이 새끼 어디가? 저 안에서 계속 떠다녀.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 다시 우라늄 몇 개를 쪼개냐? 3개. 자, 중성자 하나를 넣었더니 중성자 3개가 생겨. 그 중성자 3개가 다시 우라늄 3개를 쪼개. 그럼 몇 개 되냐? 9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80. 그 다음은 얼마?
6,187. 네, 그 다음은 6,561 6,500. 61 그래, 근데 이제 가겠죠. 이게 대단히 짧은 시간 동안 두둑 하는 순간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어? 이 핵분열을 하고 있는 원자로가 뭐 해진다? 열나 뜨거워진다. 그럼 뭐한다? 터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요, 안전하게 핵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때 생기는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핵 발전을 하면 할수록 뭐가 많아진다? 중성자의 개수가 더럽게 많아진다. 됐니?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 됐냐? 중성자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중성자는 다 버려야 된다. 이거 6,561개 이거 감당 안 돼. 됐어? 그 다음에는 만 몇천 개가 될 거니까 감당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중성자 개수 이상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됐어? 네, 그걸 우리가 제어봉인 거예요. 이 제어봉의 역할이 바로 중성자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개수 이상으로는 중성자가 나오지 않게 해요. 중성자의 개수를 통제하는 걸 제어봉이 해요.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 중성자가 막바로 얘와 같은 역할을 못합니다. 중성자의 개수가 생겼는데 이게 우라늄을 못 쪼개. 왜냐하면 우라늄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성자는 속도가 느린 저속 중성자만 우라늄을 쪼갤 수 있어. 됐어? 그래서 내가 넣은 건 저속 중성자야. 근데 핵분열할 때는요, 열이 발생하니까 뜨거운 상태의 중성자가 생기는데 뜨거우니까 얘는 움직이는 속도가 더럽게 빠르겠죠. 고속 중성자예요. 얘는 생겨나 봤자 우라늄을 또 못 쪼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차갑게 식혀야죠. 속도를 느리게 해야죠.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속도를 줄인다. 감속제 됐죠? 자, 그 감속제 안에 차갑게 하기 위해서 냉각수 집어넣습니다. 되겠냐? 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만, 그 원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만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걸 우리가 핵 됐어? 네, 원자로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게 핵 분열이고요. 자, 별에서 하고 있는 핵융합은 뭐야? 라고 합니다. 자, 별에서 하고 있는 1000만도 이상에서 별들만 할 수 있다는 핵융합반응은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막바로 얘가 시험 문제예요. 핵융합은 별에서 하는데요. 융합을 해서 여러 개의 핵을 결합해서 하나의 핵을 만들 때요. 가벼운 핵들이 결합해서 무거운 핵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중수소요, 불안정하죠. 안전한 구조가 아니니까 다른 애로 변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중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인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결합을 하면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 두 개인 뭐가 되니? 헬륨이라는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헬륨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핵이 하나의 핵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전하량이 보존되고 질량수 보존됩니다. 대신에 질량은 감소합니다. 됐어?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실제 질량은요 4.02g 요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헬륨으로 바뀌면 4.00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질량이 0.02g이 감소하죠.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요. 얘네들이 융합 반응을 하기 전과 후에 질량을 비교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4.0인데 얘는 4.00이야.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거 실험실에서 내가 잘못해서 나온 오차값이야. 질량은 보존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10번, 20번 반복해도 얘는 이각이 나와. 10번, 20번 반복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실험의 오차가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줄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할 때도 질량이 줄어네. 그 줄어든 질량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게 바로 이렇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 거구나. 그래서 태양에서 맨날 뜨거운 그 빛과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열이 감소한 질량에 의해서 생산된 값이구나 라고 하는 이는 mc제곱이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고요. 그랬을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의 양과 그때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더니 정확하게 그 값이 드러나잖아요. 머리 열나고 살았죠.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핵반응을 할 때 에너지가 그 질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만큼의 질량이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정반되는 관계구나.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 똑같아. 질량이 바뀌어서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바뀌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최초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우주 최초에는 물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맨 처음에 우주 최초에는 뜨거운 열 에너지밖에 없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폭발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돼서 퍼지면서 단위 면적당 열 에너지의 양이 감소해서 우주가 급격히 식어요. 그 급격히 식으면서 에너지가 응축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입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쿼크라고 하고요. 그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지금의 원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초에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었던 거고 지금의 별들 속에서는 질량이 에너지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 한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문제 몇 개만 보자. 자,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189페이지 보이니? 1번부터 6번까지야. 해결.
다음 주에는요 1권에 해당되는 테스트 잠깐 볼 거예요. 다푼 사람들은 채점까지. 하시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나도 보시고 그죠? 자,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 채점하셨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게 뭐 있을까요? 5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환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원자 질량을 나타냈는데 이거를 단위를 여러분들이 1U라고 하는 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세 이거 양성자 하나의 질량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성자, 중성자의 실제 질량값을 이렇게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니까 엄청 작잖아요. 이거 하나를 1U라고 하기 때문에 U값에다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을 곱해서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을 해결하셨어요. 1번에 우라늄 하나, 35짜리 우라늄 하나의 질량에다 중성자 하나를 더한 값과 그리고 생성 물질에 해당되는 바륨, 크리톤, 중성자 3개를 더한 값의 질량을 계산해 보시면 차이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0.18U 나오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때 핵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핵반응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는요 질량 결손 양에다가 광속 제곱해서 곱한값이야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근데 이거 줄 단위로 계산을 하려면 이거 실제로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량 결손량이 0.18U라면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킬로그램이 돼요. 그래야 킬로그램이라는 질량값이 나오고요. 됐죠? 그리고 이거에다가 광속을 제곱해서 곱해야 되니까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퍼잖아요. 이거를 제곱해서 곱하시라고. 이렇게 해야 발생하는 에너지 값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기 막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대략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나오는지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던가 머리가 좋으시면 빨리 계산해 보시던가 해보십시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제가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요, 우라늄 하나가 얼마냐면, 우라늄 하나의 질량값이요, 얼마냐면 235.04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거든요. 자, 요거 하나 핵분열 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보시는 것처럼 2.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에요. 되겠어? 근데 우라늄을 이만큼이 아니고 1kg을 핵반응시키면 얼마만큼 에너지 발생해? 요거예요. 3번 문제가. 그죠? 비례식 푸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큰 숫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해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대략 얼마 나오냐면 이 값이 6.9 곱하기 10에 13제곱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됐죠? 네. 나와요? 나오길 바란다. 다시 계산 안 해도 되게. 자,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빠져있는 마지막 하나 158페이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상대 원리예요. 자,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의 이름이 상대성 원리인데 이 상대성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 이 두 가지가 있어 따로따로 논문 발표한 겁니다. 두 가지 논문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하이산 물리 1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 특수 상대성 원리 요것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일반 상대성 원리는 물 2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뜯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수 상대성 원리만 물리 1에서 하고 물 2에서 일반 상대성 원리 하시면 되는데 이 특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가 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구별했겠죠. 뭐가 달라요? 얘네들이 성립하는 상황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얘가요 한 번 정지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지나도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 원래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 관성.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정지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성계 이거죠. 근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운동 상태 중에 변하고 있어 없어?
없죠. 자, 얘는 무슨 관성이 성립되는 겁니까? 운동 관성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성이 성립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저 공간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속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 그래서 관성 상태인 공간. 자, 물리에서는 공간을 뭐라 그러지 아세요? 좌표계라고 불러요. 이걸 줄여서 관성계라고 불러요. 이렇게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공간. 그래서 가속도가 생기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관성 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하고, 이 공간 안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바로 특수상대성 원리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걸 뺀 나머지 공간, 그러니까 뭡니까? 외부에 힘이 작용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공간. 그래서 처음에 멈춰있던 애가 움직인다든가, 움직였던 애가 멈춘다든가, 또는 움직이는 방향이나 빠르기가 변한다든가, 이렇게 가속도가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는 가속 좌표계 또는 가속계라고 부르죠. 이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한 건 일반 상대성 원리야. 그 차이야. 되겠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리 원에서 접할 수 있는 건 특수상대성으로 가장 심플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성좌표계 안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운동의 특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물체의 운동은요, 상대성 원리 사용 안 했잖아요. 현대의 물체의 운동의 개념으로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다 틀렸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개념을 넣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든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 모든 물체의 운동에 다 적용돼요. 근데 속력이 느린, 여기서 말하는 속력이 느린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광속이에요, 광속.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요. 자, 그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은 우리가 배운 그동안의 고전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뉴턴식 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속도가 우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나 무슨 KTX나 그 정도의 속도에서는, 그래서 고전 역학으로 문제를 풀어도 차이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안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니까 굳이 이 개념까지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주선, 인공위성 이런 것들의 운동을 설명할 때는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관성좌표계 안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성립해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가 성립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대성 원리가 성립한다. 요거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특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요 19살 때, 너 몇 살이냐? 너 몇 살이야? 14살, 13살.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여러분들에 비해서 불과 한 5살, 6살 많은 19살 때 우리의 아인슈타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새끼가 약간 찐따거든요. 혼자 생각하다가 히히 이렇게 막 웃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는 아이.
그래서 성격 대비 지랄 나던 아이. 이런 아이가 아인슈타인이야. 자,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혼자 생각한 거죠. 손에 이렇게 거울을 들고 있는데요. 자기 얼굴이 여기에 이렇게 비쳐. 됐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있는 거야. 거울에 내 얼굴이 어떻게 비치지? 이걸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비치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서 반사돼? 내 얼굴에서 반사돼서 거울에 가서 상을 맺히고 다시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 과정이 됐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온 이 빛이요. 내 얼굴에 일단 와서 반사돼서 거울로 가서 상을 맺히고 다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근데 이 빛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럽게 빨라서 순간적으로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아하, 내가 이렇게 갈 때 이 광속이 내 얼굴에서 광속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내가 보는 거구나. 헤헤. 뛰어봐야지. 내가 손가락 들고 광속으로 뛰어야지. 이 생각. 내가 이 손가락을 들고 광속으로 뛰면 거울에 내 얼굴 비치나? 그런 생각하는 거야. 자, 해봐. 이걸 아인슈타인은 19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6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6년 동안 이걸 해결하려고 무지를 했었어요. 빛이 거울에 갔다가 오려면 나보다 빨리 거울에 가야죠. 내가 한 걸음 가는데 빛도 같이 한 걸음 가면 나보다 빛이 앞서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빛이 광속으로 가는데 나도 쫓아서 광속으로 간다? 내가 들고 있는 손거울에 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도달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아인슈타인은 6년 동안 고민한 걸 우리는 30초 안에 해결해봐. 30초 안에 해봐! 됐지? 자,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칠까 안 비칠까? 비쳐요. 또! 안 비쳐요. 또! 응? 안 비쳐요. 빨리 얘기해! 뭘 거냐? 비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6년이나 걸렸어요. 결론은 비춰. 결론은 비친다. 왜? 빛은 유일하게 상대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고 광속은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빛이 광속으로 가요? 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봤을 때야? 정지됐을 때. 됐죠? 여러분들이 이런 고속도로에서 어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관찰자는 뭐 하고 있어야 돼? 정지되어 있는 관찰자가 봐야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는 정지한 관찰자가 물체들의 운동을 설명합니다. 이게 뉴턴 역학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 얘랑 똑같이 같은 속도로 간다면 내가 봤을 때 A는 정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냐 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물체들의 속력이 다르게 느껴지는 뭐? 상대성 원리가 성립해. 모든 물체들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상대성 원리라는 거에 대표적인 게 상대속도거든요. 상대속도는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야.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라서 내가 느낀 상대방의 속도인 상대 속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거예요. 내가 정지되어 있으면 이 새끼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죠. 하지만 내가 가고 있으면 얘는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는 내가 앞쪽으로 12의 빠르기로 간다? 이 새끼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 뒤로. 이렇게 상대방은 여전히 언제나 2의 빠르기로 앞으로 가고 있어요. 2의 빠르기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관찰하고 있는 내가 정지되어 있냐, 앞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냐, 앞쪽으로 12의 빠르기로 가냐에 따라 상대방의
다르게 느껴진다. 이게 상대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 빠르기를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빼시면 되는데 이때 속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속력은 안 돼요. 왜? 상대 속도는 방향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상대 속도로 계산하실 거라서 지금 얘네들이 가고 있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플러스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정리되어 있어서 상대방을 봐요. 그러면 내가 느낀 상대방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이게 빠르기로 가는 그 자체로 보여. 그치? 근데 내가 똑같은 빠르기로 가면 느꼈죠? 상대방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됐죠? 근데 내가 똑같은 방향인데 상대방보다 더 빨리 추월하면 상대방은 거꾸로 뒤로 1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는 변하지 않더라도 관찰자인 나의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상대방의 운동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게 바로 상대성 원리인데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빛은 광속으로 가는데 내가 광속으로 뛰어. 그럼 빛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속은 예외라는 거예요. 광속만 예외라는 거예요. 빛만. 빛은 상대성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빛은 네가 정지되어 있어도 광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광속으로 똑같이 뛰더라도 빛은 상대성 원리가 성립 안 되거든요. 네가 광속으로 뛰어도 빛은 네가 봤을 때 광속으로 느껴진다. 상대성 원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네가 광속으로 뛰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광속으로 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광속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광속으로 뛰던 그거보다 더 빨리 뛰던 빛은 여러분들보다 항상 광속만큼 앞섭니다. 알겠어? 그걸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아, 유일하게 빛의 속력만 변하지 않는구나. 상대성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네가 광속으로 뛰어가도 네 거울에 네 얼굴 비쳐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그렇다고 쳤어.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겠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동시성이에요. 동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어. 자, 두 번째는 시간 팽창. 이걸 다른 걸로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요. 시간 팽창 현상 또는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하는 이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이. 그래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요.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질량 팽창이 일어나요.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적어도 인공위성 속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 뭐냐? 자, 이제부터 그냥 들어. 이해 못해. 그냥 듣고 버려. 되겠냐? 아인슈타인이 그랬어. 자기가 이거 설명하면서 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7명도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이 이걸 이해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은 또 이걸 이해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죠. 지금은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되게 신기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우주선이 있다고 치자. 여기 지구에 지구인이 서 있는 거야. 우주선이 있어. 여기랑 관성계야 되니까 지구인은 정지되어 있고 우주선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겠죠. 0.60
무속도 광속의 0.6배 되는 속도로 우주선이 가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 가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0이라는 아이가 실험을 하겠대. 라는 거죠. 네, A라는 사람이 있고 지구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합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서 실험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중 가운데 광원장치가 있어. 빛을 빵 하고 쏠 건데 빛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도 광속으로 빛이 갈 거고 이 방향으로도 빛은 광속으로 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빛이 막 오고 있는데 얘는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빛을 감지하는 광센서를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자, 광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빛이 오는 순간 빵 소리를 내게끔 하겠다고요. 됐죠? 그랬더니 나라고 하는 광센서와 나라고 하는 광센서 중에서 어느 쪽에서 빵 소리가 날까? 누가 먼저 날까? 동시에. 네, 동시에 나죠.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는데 와, 가하고 나에서 소리가 동시에 들렸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실험을 지구인이 본 거야. 응? 지구인이 저 새끼가 실험하는 걸 보고 있어. 얘가 느낀 거야? 가가 먼저 오네. 얘가 느낀 거야? 떨어지면서 동시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A는 가와 나에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게 땅! 한 번만 들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구인이 딱 봤더니 땅땅 두 번 들려. 야, 그거 동시에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먼저 들릴까? 가. 누가 먼저 들릴까요? 네. 가에 먼저 들릴까요? 나에 나중에 나타납니다. B가 밑에 그렇습니다. 왜? 라고 하면 됐어. 광원장치에서 빛이 빵 하고 나오는 순간에도 우주선은 뭐한다? 앞으로 간다. 맞죠? 네. 광원장치에서 빛이 빵 하고 나와서 얘가 이렇게 빛이 가고 있는 동안도 우주선은 앞으로 간다. 보이냐? 우주선이 앞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짧은 잠깐이라고 하는 그 찰나 동안에도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어. 우주선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우주선에 맞춰서 여기 있는 가라는 아이도 이렇게 앞으로 오겠죠. 우주선에 매달려 있는 나라는 아이도 이렇게 가겠죠. 근데 빛은 오고 있으니 왼쪽으로 가는 빛은 사실은 요만큼만 가면 소리가 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나는요, 빛이 요만큼 가면 소리가 날 줄 알았더니 이만큼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관찰자한테서는 그래서 밖에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소리는 가에 먼저 돼서 소리가 들리고 나의 나중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가 아닐 수 있다. 이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더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하더라. 되겠지? 그래서 동시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다. 입장이 달라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꼬맹아 따라서 좀 써야 돼. 시간이 없어서 부지런히 가지고.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있어요.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데 그 안에 A라고 하는 관찰자가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위에서 광원장치에서 빛 내보내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울에서 빛이 반사됐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여기에 다시 오는 순간 빵 소리가 나요. 됐어? 네. 여기를 띄어 여기를 이은 이 길이를 스몰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갔다가 오는 동안 안에 있는 관찰자가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까지 시간을 쟀겠죠? 자, 그 시간을 우리는 실험하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유 시간. 요거 갔다 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쟀단 말이야. 그게 고유 시간이야. 아가야 정신 차려. 되겠어. 이걸 고유 시간이라고 해.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밖에 있는 지구인이 봐. 자, 이제 끝나가. 정신 차려. 그것만 들으면 돼. 자, 밖에 있는 지구인이 봅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우주선은 우주선의 속도로 가겠죠? 0.6c 이렇게 간다고 치자. 가면서 이 실험을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보면 저깃은 어떻게 움직일까? 실제로요. 우주선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도 우주선을 계속 움직여서 여기 있던 우주선이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 저 실험이 진행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빛을 여기서 쏴서 반대편에 올 때 우주선의 위치가 여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은요 똑바로 내려오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니? 얘가 이렇게 간 겁니다. 빛이. 그랬다가 다시 위쪽 거울에 부딪힐 때 우주선은 여기 와 있으니 이때 빛 어떻게 간 겁니까? 이렇게 간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빛의 경로는요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안에 있는 사람은 똑바로 내려왔다가 똑바로 올라간 거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여 빛이 가고 있는 중이야. 됐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요. 그랬을 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돼서 걸린 시간과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합한 만큼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실험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겠죠. 이 시간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잰 고유 시간과 같을까 다를까? 이거 엄청 달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왜 달라? 이거 한번 써보라고요. 네, 거리가 달라요. 이동거리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동거리 자체가 달라요.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리를 얘는 이렇게 왔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거리가 다르니까 시간이 달라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반쪽만 보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갈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우주선에 이렇게 왔어요. 이거 연결하면 피타가 나오죠. 피타. 모든 문제는 피타가 푸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관계 돼서 A, B, C 기억하냐? A는 루트 T 제곱 더하기 뭐니? T 제곱 이거 이용할 거라고. 요거 이용해서 풀 거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갔다 오는데 T0니까 가는 데는 절반 2분의 1 T0일 거고요. 자, 이때 갈 때 어떤 속도로 가요? 라고 하는 거리는 얘는 L이지만 거리를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다 바꿔볼 거예요. 됐죠? 여기서의 속력은 변의 속력이니까 C 그리고 걸린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 2분의 1 T0가 바로 스몰 l의 정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고 누가 온 거야? 똑같이 빛이 온 거야. 빛의 속도는 광속이야. C야. 됐어? 근데 이렇게 온 것처럼 본 건 누구야? 밖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동안 T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1 T일 거고 이 시간 동안에 누가 움직였어? 빛이 움직인 거리가 바로 이 빛변거리야. 그리고 이 밑변에 해당되는 이 거리는 뭐야? 이거는 똑같이 빛이 여기까지 오는 2분의 1 T라는 시간 동안에 우주선이 간 거리지. 우주선의 속도로. 이거야. 자, 그렇다면 이거 이용해서 피타로 정리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에 루트 시우 값이 이거의 제곱값이랑 어떻다? 같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 이 얘기 하십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CT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T V의 제곱은 2분의 1 T C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납득하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제가 안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T는 루트 뭐뭐 T0 요거라지가 나오는 것 같아.
0.6씩 넣어서요? 아니요, 안 넣고 그냥 해주세요. 되겠죠? 물론 뭐냐?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제곱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대로 정리해요. 자, T는 루트 C제곱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제곱 T제로인데요. 이거를 모두 다 C제곱으로 나누세요. 정리. 이거 예쁘게 정리하면 뭐 나오냐? 이렇게 나오나? 아니죠. 아까랑 똑같죠?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그리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분의 C제곱의 T제로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걸 우리는 로런츠 상수로 놓자. 너무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로런츠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은 로런츠 상수의 공유 시간은 어떤 값이야? 이렇게 정리하자고. 되겠냐? 로런츠 상수를 이렇게 보자고. 자, 볼게요. 자, 실제로요. 광속이 C제곱이고 이 우주선의 속도가 0.6C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0.36 C제곱. 이거죠. 이거 계산하면 0.64 C제곱. C제곱과 C제곱 날라가.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0.64 이죠? 0.64가 얼마야? 0.64분의 1이요. 0.64분의 1이 얼마야? 얼마? 네? 4분의 0.64분의 1이? 루트 0.64. 루트 0.64분의 1이 얼마야? 64분의 루트 64분의 100이니까 64는 88이 64 아니야? 네. 그럼 8분의 10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4분의 5.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5이고요. 저거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을 4초라고 시작.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이야? 5초 동안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일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봤을 때 걸렸다는 시간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실험을 하면서 걸렸다고 하는 시간이 다르네. 안에 있는 사람이 제 고유 시간은 4초였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본 시간은 자기가 느낀 시간은 5초에 이렇게 한 거야. 누가 잘못된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사건이 시작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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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걸렸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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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래요. 그렇다면 이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같을까 다를까? 이 시간의 간격이 이게 다른가요?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1초라는 시간의 간격이에요. 얘는 이만큼이 1초의 길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에서의 1초는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1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의 간격이 달라요. 됐어. 네. 자, 밖에 있는 사람의 1초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안에 있는 사람의 밖에 있는 사람의 1초라는 시간 간격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한테 1초라는 시간 간격이 훨씬 더 뭐하다? 길다. 시간이 뻥튀기 된 거다.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있다. 빠르게 가는 사람한테는 그걸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천천히 해요. 그렇죠? 왜? 1초라는 시간이 팽창됐기 때문에. 알겠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근데요. 비리수축이 뭐냐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라고 했죠.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달이에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실제 길이는 똑같이 지구와 달이 멈춰 있으니 멈춰 있는 사람의 제거리가 진짜 거리겠죠. 그래서 되니까 L0 고유 길이 됐어 1000m 이렇게 나와. 근데 이 거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길이가 1000m일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난다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요.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이 길이가 짧아 보여. 마치 지구와 달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100m밖에 안 돼 보여. 실제로는 1000m인데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본 사람은 이 길이가 100m밖에 안 되네 라고 하는 다른 거리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 있죠? 홍길동 오빠. 홍길동 오빠가 그 먼 거리를 축지법. 알겠냐? 네, 빠른 시간 내에 왕복한 건 그 오빠한테는 그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그 오빠한테는 거리가 짧은 거리여서 빨리 왕복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우리 느낄 수 있어. 우리한테 제일 빨리 움직이는 건 뭔가? 비행기. 비행기 멈춰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비행장에 가면 서 있는 비행기 있죠. 서 있는 비행기를 보시면 됐죠? 비행기의 가로와 세로에 이렇게 날개가 있으니까 비율을 보세요. 가로 열나 길어요.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됐죠? 높이도 있단 말이죠.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행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보니까 10대 1쯤 보여요. 뭐 이런 비행기였어. 근데 이게 하늘에 떠서 갈 때요. 당연히 멀리 있으니까 비행기는 작아 보이겠지만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 비율이 10대 1처럼 보일까? 절대 안 그래요. 비행기가 이렇게 갈 때 길이 수축은 다른 방향의 길이만 짧아 보입니다. 그것과 수직한 방향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비행기가 빠르게 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6대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알겠어? 비행기가 빨리 가는데 저희가 그래도 수축이 돼요. 왜냐면 비행기가 빨리 갈 때야.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가냐? 이렇게 지구에 사람이 있고 우주선이 간다? 지구에서 보면 우주선이 가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가냐? 그래서 상대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려서 보니까 그게 짧은 거죠. 상대적.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지구에 대기권 밖에, 우리 지구의 대기권 1000km이다. 대기권 밖에 아주 작은 뮤온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뮤온. 됐어요. 네, 눈에 볼 수 없는 전자보다 더 작은 입자 뮤온이 생겨요. 근데 이 새끼가요, 움직이는 속도가 0.99씩 그냥 광속으로 움직여요. 광속으로 움직이는데 얘 수명이 열나 짧아요. 하루살이는 장수하는 동물이죠. 얘한테는. 얘는 수명이 0.000001초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순간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애인데 지구의 중력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0.99c라고 하는 그냥 광속으로 떨어져. 근데 수명이 열나 짧으니까 사실은 광속하고 수명을 계산하면 얘는 1000km 중에서 한 500km 내려오다가 소멸되는 아이야.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우리는 뮤온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500km 위에서 소멸되니까 못 봐. 근데 실제로는 얘는 지면에 와서 소멸돼. 신기하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특수 상대성이에요. 이것만으로 설명합니다. 왜요? 자,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됐어?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한테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시간 팽창.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얘 수명을 1초라고 할게요. 우리한테 1초는 똑딱 이거죠.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한테 1초는 또 달라. 1초의 시간 팽창이 가능하지. 그 시간 동안에 얘는 내려오고도 남아. 알겠어? 이거야. 그래서 지구인들이 땅바닥에서 뮤온을 관찰하는 현상을 아하, 뮤온한테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땅바닥까지 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설명해요. 우리 지구이니까. 근데 뮤온한테는 헛소리 하지 마. 나도 똑딱이었어. 나도 1초야 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 왜 그러는데? 너네 대기권 1000km 아니야 인마. 내 대기권 내가 봤을 때 200km밖에 안 돼.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대기권이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오고도 남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납득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광속으로 움직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의 운동은 뉴턴 역학으로 설명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태를 설명하려면 상대성 원리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관성 좌표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나마 쉬워서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시간 팽창,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 라고 하는 거, 길이 수축, 가는 방향의 길이가 짧아진다. 되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질량 팽창이라고 하는 거요. 너네요. 선생님은 전투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은데 갑자기 앞으로 전투 비행기가 딱 하고 튀겨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관성 때문에 몸이 어디로 쏠립니까? 뒤로 쏠리는데 그 뒤로 쏠릴 때 내 몸이 되게 뭐해졌다? 무거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질량 팽창. 됐어? 네, 이런 거.